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되새기며 소박한 마음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 산속에서 혼자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산속에서 계속 사실 건가요? 이게 말이 돼요? 집이랑 농장도 다 팔아버리셨어요. 그래, 다 팔아버렸다. 그 돈은 어디에 쓰셨어요? 말도 없이 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 돈 말이냐? 내가 살면서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기부해버렸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부요. 그렇게 큰 돈을 다요? 기부를 할 거면 차라리 주식이든 사업이든 뭘 해도 됐을 돈이잖아요. 돈. 결국 내 머릿속엔 돈밖에 없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시골에서 살아온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해본 적은 없지만 가슴속에 묻어두기엔 너무 억울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털어놓고자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모든 재산을 처분한 뒤 산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하나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결국 저에게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였죠. 그래서 인적 하나 없는 깊은 산속 이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자연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지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침 식사는 소박합니다. 텃밭에서 막단 채소들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물로 흙을 제거한 뒤 손질한 채소를 도마 위에 올려 칼질을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고 먹기 좋게 자릅니다. 그 다음 소금 한 꼬집과 참기름 몇 방울을 뿌려 가볍게 무칩니다. 간단하지만 신선한 맛이 밥상에 오릅니다. 된장국은 갓 끓인 물에 된장을 풀고 시래기와 버섯을 넣어 끓입니다. 국이 끓어오르면 국자로 한번 휘저어 맛을 봅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그 맛이 밥과 함께 어울리면 소박하지만 든든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아침이면 하루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텃밭으로 향합니다. 텃밭은 제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작은 밭을 돌보며 저는 종종 과거를 떠올립니다. 흙을 만지며 자랐던 어린 시절, 그 시절의 고생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 저는 가난한 농부의 막내 아들로 자랐습니다. 온 가족이 막내였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지요. 형들은 농사일을 도왔고 누이들은 집안일을 맡았으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날보다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논에서 벼를 심는 날이 더 많았지요.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만 집안 사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지. 먹고 사는 게 먼저였으니까. 이렇게 말할 때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아내도 나처럼 배우지 못해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지요. 우리 둘은 서로의 부족함을 위로하며 아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꼭 잘 될 거예요. 우리가 못한 거 이제는 다 해줄 수 있잖아요. 민수는 꼭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요. 우리 참외 농장은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이 되었고 그 수익으로 아들의 학비를 댈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처럼 살게 두지 않겠어. 민수는 꼭 대학에 가야 해. 이 말은 내가 아내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다짐하듯 자주 되는 말입니다. 어느 날 국민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온 아들은 조심스레 내 눈치를 살피며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들은 나를 올려다보며 말없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런 성적으로 어떻게 아버지가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아들은 내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음엔 잘할게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게임기 다 치워버리고 매일 내가 숙제 검사를 할 거다.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면서도 이게 다 그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수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때는 그저 제가 옳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몇 년 흘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나는 온 동네에 소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아내와 나는 그 순간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것 같았으니까요. 민수야, 정말 합격한 거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네, 엄마.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민수는 서울로 가서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다 너희 아빠 덕분이다. 너희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지원했는지 잊지 말 거라. 그러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이 잘 되지 않자 저는 마음속에서 실망과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또 한 번 취업 실패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다소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떨어졌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거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생각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무거워 보였고 눈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거냐? 그때 아내가 제 말을 듣고 급히 아들의 편을 들며 나섰습니다. 민수야, 괜찮다. 아직 기회는 많아. 너도 열심히 하고 있잖니?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너무 상처받지 말아라.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너무 감싸지 마. 민수도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어. 남자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있을 생각이냐? 그제서야 아들이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실망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해도 아버지한테는 부족한가 봐요. 제대로 된 결과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너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요. 그 아이도 힘든데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사내 녀석이 나이 먹고 직장 하나 못 구하는 게 말이 돼? 내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아들에게 걸어온 기대와 사랑이 결국 실망으로 돌아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첫 직장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회사에 취업한 아들을 보며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지요. 우리 가족도 이제는 좀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취업하고 며칠 후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온 아내였으니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잘 못하고 일을 하던 손도 자꾸 떨리며 힘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어? 침대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가 요즘 많이 아프다.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너 이번 주 주말에 좀 내려와서 일손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 저도 바빠서요.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고 주말에도 겨우 쉬는 날인데 어떻게 내려가요? 너라도 내려와서 같이 있어줘야지. 농사일이 많이 쌓였어. 민수는 결국 마지못해 주말에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내려온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저쪽 자두를 따는 게 좋겠구나. 해가 지면 더 따기 어려워지니까. 근데 아버지, 이 농사는 언제까지 계속하실 건가요? 아버지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거다. 아버지, 이제 이런 시대에 농사나 지으면서 살면 안 돼요. 요즘은 스마트 파밍이 원래 물 주고 온도, 습도 조절까지 기계가 다 해주는데 제발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곳이 낡고 초라한 곳으로 비쳤겠지만 이곳은 저와 아내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농부가 피땀 흘려 지은 거다. 너희 엄마랑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쏟았는지 알기나 하느냐? 아버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다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부지로 보였습니다. 내가 도시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게 내 삶의 방식이고 내 철학이야. 왜 자꾸 옛날 방식에만 집착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는 쉬셔야죠. 아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생과 철학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며 나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밭에서 일하며 했던 말다툼이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 옆에서 걷고 있는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나 역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벌써 저녁 준비를 마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힘겨운 얼굴로 아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하루 종일 고생 많았다. 저녁 준비해놨으니까 같이 먹고 여기서 자고 가거라. 내일 아침에 가도 되잖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아프신데 왜 나와서 밥까지 하셨어요? 아프면 제발 좀 쉬세요. 그래도 저녁은 먹고 가야지. 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냥 가면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 올라가면서 간단히 먹을게요. 아들은 짐을 챙기면서 대충 둘러대며 말을 마쳤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아들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이미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답을 피하며 무심하게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가지? 오랜만에 내려와서 같이 식사하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이 닫힌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저러지 않았는데. 예전엔 함께 식사도 하고 농사일을 도우며 웃었던 그 아들이 이제는 항상 바쁜 얼굴로만 떠오릅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올지 궁금했지만 이번에도 바쁘다며 또 핑계를 대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축하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때 결혼식장 입구 쪽에서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평소와 달리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은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다급하게 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 오늘 잘 왔다. 좀 늦었구나. 네, 회사에서 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겨우 시간 맞춰 왔어요. 아들은 허둥지둥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도 한쪽 손으로는 계속해서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수야, 밥은 제대로 먹었어?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네. 엄마, 내가 애도 아니고 제발 그런 거 좀 그만 물어보세요. 지금 다들 바쁜데 제가 밥 안 먹었으면 어쩌려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야, 너 이제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너 여자친구 있잖아. 그 아가씨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 일 때문에 정신없는데 결혼은 무슨?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 나도 손주 보고 싶고.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결혼은 나중에 생각할게요. 아내는 아들의 대답에 조금 서운해하면서도 그저 아들을 이해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내 몸도 생각해라. 아들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꼭 할게요. 죄송합니다. 피로 현장 한쪽 구석에서 아들은 전화를 마치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여기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들의 전화기가 또다시 울렸고 아들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일 다 끝나면 집에 한번 와라. 아들의 모습을 잠자코 바라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애쓰는 모습이 왠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몇 달 후 아내가 전화를 받고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니 뭔가 좋은 소식인 게 분명했습니다. 정말이니? 알겠다. 조심히 내려오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내는 기분 좋은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말에 우리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대요. 벌써부터 어떤 아가씨일지 기대돼요. 아내의 들뜬 목소리에 나도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낡은 집, 손님 맞을 준비가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주말이 되자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여자친구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예비 며느리는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여자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함께 식사를 하며 아내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이거 다 어머니께서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아내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별거 아니지만 많이 드세요. 평생 시골에서만 살아서 서울 사는 아가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사시고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퇴직하셨어요. 어머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는 은퇴하셨죠. 서울에서 자란 그녀와 그 부모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소박한 삶이 그녀에게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민수 씨가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농장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요. 여기 근처에 있나요? 순간 아들이 말을 끊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사실 부모님께서는 농사 그만두셨어요. 농장을 파신 돈으로 편하게 여행 다니시면서 노후를 보내고 계셔요. 저는 아들의 거짓말을 듣고 순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내도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도 힘들어졌지.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내고 저는 아내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아들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민수가 왜 우리 농장을 팔았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아마도 우리 집안이 초라하게 보일까 봐 그랬을 거예요. 서울에서 자란 여자친구한테는 시골 농장이 낯설고 다를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방에 들어가 쉬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오늘 여자친구에게 왜 그런 말을 했니? 아버지, 그냥 여자친구한테 부모님을 잘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민수야,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내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다. 하지만 우리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결혼 준비로 더욱 바빠졌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와의 시간을 거의 내지 않았고, 결국 결혼식을 마친 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몇 달 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보러 서울까지 가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작은 보따리에 정성껏 싸놓은 음식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그만 좀 해. 이거 들고 서울까지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애가 요즘 얼마나 바쁜데 제대로 먹고는 다니겠어요? 나라도 챙겨줘야죠. 밥 해놨으니까 국 데워 드세요. 그렇게 아내는 잔뜩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며 아들 생각에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바쁘다고 몇 달 동안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내는 여전히 아들을 챙기느라 애쓰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서울에 도착할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내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다가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서울이라는 곳이 아내에게는 너무도 낯선 곳이었기에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도 전화를 받지 않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몇 시간이 더 지나고 밤이 깊어갈 때쯤 아내에게서 겨우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연락이 늦었죠. 민수가 좀 바빠서 서울에 갔었는데 그 집에 있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습니다. 지금 터미널에 있어요. 아들 집에 있을 상황이 아니라서 아들 집 갔더니 손님이 있다고 밖에서 좀 기다리라고 해서 밖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몰랐네요. 저는 그 순간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서울까지 갔던 아내가 아들을 못 보고 돌아오려 한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게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거기서 기다려.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에요, 여보. 괜찮아요. 그냥 혼자서 천천히 가면 돼요. 너무 걱정 말아요. 나는 참다 못해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신호가 간 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고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뭐 하는 놈이냐? 너희 엄마한테 손님이 있다고 집 밖에서 기다리게 했냐? 아버지, 장모님은 원래 오기로 했고 어머니는 약속 없이 갑자기 오신 거잖아요. 불편하게 같이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밖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했을 뿐이에요. 제가 방금 나가보니까 벌써 가고 없으시던데요. 바로 집에 가신 거 아니에요? 너희 엄마 여태까지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내려온다. 집에 온 손님이 사돈이었어. 지금 장난하는 거냐? 내가 너를 그딴 식으로 키웠냐? 저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서울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에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여기 서울 시내 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중열 씨 되십니까? 그때 나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내분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급히 집을 나서며 손은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몰아쉬며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누워있는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었고 숨을 고르기 힘든 듯 보였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김중열 씨 맞으시죠? 아내분이 터미널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탈수 증세가 심했어요. 탈수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그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환자분은 간암에 걸리셨습니다.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나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암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암이 이미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탈수로 쓰러지신 것이고 이 때문에 더욱 위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나는 눈앞이 흐려지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정성껏 챙겨주던 아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 찾아간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혼자 서울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아내는 살짝 눈을 떴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요? 당신이 여기 있으니 내가 당연히 와야지.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아무 생각 말고 편히 쉬어. 아내는 눈을 감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지만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실 문을 닫고 나서야 나는 큰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잘 도착하셨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너희 엄마가 병원에 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간암이라더라.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미 많이 퍼졌다고 하더구나. 간암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어요. 이거 마치고 바로 갈게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요즘 회사 상황이 얼마나 빡빡한지. 나는 순간 아들의 말에 말을 잃었습니다. 내 엄마가 지금. 알아요, 아버지. 저도 걱정돼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더 말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아내를 집 근처 큰 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찾아가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치료받아. 내가 매일 올게. 농장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언제 온대요? 그놈의 아들. 자기 엄마가 입원했다는 소리 듣고도 안 오는 그 자식이 아들이야? 2번 다시 그놈 입 밖에 꺼내지 마. 아내는 병원에서 본격적인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나는 묵묵히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멍하니 멀어지더니 이내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도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래? 많이 아파. 민수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아플 때면 애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민수가 와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화해 볼게. 당신은 너무 걱정 말고 그냥 좀 쉬어. 병실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민수야, 엄마가 널 보고 싶어 하신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한번 내려와라. 아버지,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정신없어서요. 이따가 시간 나면 갈게요. 내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정도 시간도 못 내는 거냐? 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 거냐? 내 엄마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냐? 알겠어요, 아버지.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아들은 그저 바쁘다며 미루기만 하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시 병실로 들어가니 아내는 아직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내는 눈치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저 아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눈물을 알게 될 날이 오기를, 그때라도 늦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날 아침부터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서 뜨겁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있는 병실을 잠시 비우고 텃밭에서 농사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일은 나에게 일상의 무게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땀에 젖은 손을 털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좀 어때? 아까 낮에 민수가 다녀갔어. 그래. 언제 왔어? 내가 자리 비운 사이에 말도 없이? 오전에 잠깐 다녀갔어. 일이 바빠서 금방 갔는데 그래도 얼굴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그 순간 나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왠지 모를 씁쓸함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없는 시간에 일부러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수가 바쁘다더니 정말 그랬던 건지 아니면 나를 피하려 했던 건지. 저녁 시간이 되어 병실을 정리하던 중 작은 서랍에서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왜 여기 있지? 의아한 마음에 봉투를 열어본 나는 그 안에 들어있던 대출 서류를 보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서류를 손에 쥐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야? 그게 민수가 어렵다고 해서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고 했어. 뭐라고? 아픈 당신한테 와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한 거야? 당신도 알잖아. 민수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난 그저 엄마로서 도와주고 싶었어. 그리고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했으니 걱정 마세요. 힘들어. 힘들다고 해서 당신한테 와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한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 화내는 건 알지만 민수는 우리 아들이잖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놈이 이렇게 나약해져서 아픈 어머니에게 대출을 부탁했다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둘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나는 아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거 당장 취소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출을 취소하라고. 당신, 진정 좀 해요.
민수가 갚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뭐? 이미 대출을 받았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그리고 당신은 그걸 왜 해줬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병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내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힘은 빠져갔고 나는 매일 찾아가 병간호를 했습니다. 여보, 이리로 와봐요. 아내의 손은 내 손을 꼭 잡았고 그 손끝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아직 괜찮을 거야? 아내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알아요. 내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거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손을 잡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끼며 내 가슴은 마치 돌덩이로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민수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걸었고 그게 그 아이에게 큰 짐이 됐겠지요. 그게 다 사랑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놈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했잖아. 내가 어떻게 그놈을 용서할 수 있겠어? 민수가 우리에게 한 행동들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평생을 바쳐 사랑한 우리 아이. 민수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변화할 수 있게 지켜봐줘요. 내가 없더라도 당신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 혼자 두지 말아요. 아내의 손이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나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은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영정 앞에서 나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내 가슴속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몸을 떨며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민수를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었지요. 나는 그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아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저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를 향해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엄마도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바라지 않을 거야? 민수는 내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마친 후 모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였죠. 집안은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들로 가득해 우리 셋은 말없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자주 쓰시던 물건들은 어디에 두셨는지 아세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아내가 평소에 아끼던 작은 장식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것들이 다 내 엄마가 아끼던 것들이야. 오래된 물건도 있을 거고. 아기자기한 게 많네요. 하나하나 손길이 닿은 느낌이에요. 그동안 그 손길로 가득했던 물건들을 정리하는 건 마치 아내를 다시 한번 떠나보내는 기분이었죠. 잠깐 밖에 다녀올 테니
너희들끼리 좀 더 정리해라. 나는 잠시 바람을 쐬고 싶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와 집 앞에 주차된 아들의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아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가끔 차에 두었던 작은 약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병원에 갈 때도 챙겼던 그 약통이 차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약통을 아직 안 찾아봤지? 나는 아들의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이 열려 있어서 뒷좌석을 살펴봤습니다. 약통을 찾아보려고 뒷좌석을 정리하던 중 수납함을 열었는데 거기엔 약통 대신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나도 모르게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대출 계약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계약서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서명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는 그 서명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계약서에 적힌 대출금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명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집에서 나와 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서류를 들고 있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건... 나는 서류를 손에 꼭 쥔 채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내가 어떻게 내 이름으로 위조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냐?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아프셨을 때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제가... 아들의 변명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핑계 대지 마라. 내가 엄마 병원비 10원이라도 보탠 적 있냐? 어떻게 속이고 내 이름을 도용해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나는 더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괜히 더 큰 걱정을 하실까봐 우리가 나중에 다 갚을 계획이었어요. 며느리는 마치 사소한 일이라도 되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믿고 너희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속일 줄은 몰랐다. 뭐가 그렇게 큰 일인가요? 나중에 다 갚을 수 있는데?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놓고선 지금 이 상황이 화낼 일이 아니라고? 저희도 아버지 걱정 안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거냐? 아들은 이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그들과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제 손에 들린 대출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찢어진 종이를 아들 내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조각난 서류가 그들의 얼굴과 몸에 떨어지자 며느리는 순간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희가 부모를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끝이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 그건...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너 같은 놈, 더 이상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나가라. 그 순간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가요. 여기서 더 있어봤자 소용없겠네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잠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내 재산을 탐내며 위조 문서까지 만들어 대출을 하려던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집과 농장, 모든 재산을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는 단 한마디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나는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마치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때문도 누구 때문도 아닌 나의 남은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고요하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으로. 작은 배낭 하나에 필요한 물품을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는 세상을 등지고 홀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들의 모습도 세상의 소음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따뜻한 장작불 옆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도 아들에 대한 서운함도 모두 이곳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의 고요함을 깨는 낯선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에 설마 싶었지만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여기서 혼자 뭐 하시는 겁니까? 아들은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엄마가 그렇게 되고 저도 힘들었는데 아버지까지 갑자기 사라지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엄마를 생각했더라면 내가 여기 들어올 일도 없었을 거다. 너희 엄마가 아플 때,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나 보구나. 아버지, 집이랑 농장 다 파셨던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내가 걱정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돈이었구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멀쩡한 집까지 팔아버리고 대체 왜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내 눈에는 이곳에서의 삶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질없어졌을 때 이곳이 나를 받아줬다. 더 이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저 뭐. 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원하는 게 뭐냐? 왜 여기에 온 거냐? 돈 때문이 아니라면 왜 나를 찾은 거냐? 이 산속에서 계속 사실 건가요? 농장도 팔아버리신 거죠? 그 돈 말이냐? 그 돈은 내가 살면서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다 기부해버렸다. 기부요. 그렇게 큰 돈을. 전부 다요. 그래, 그 돈은 이제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저한테 말도 없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기부를 할 거면 차라리 주식이든 사업이든 뭐라도 됐을 돈이잖아요. 주식이니 사업이니 그런 것에 얽매여 살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그 돈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 아들의 말을 끊고 나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너한테 남긴 마지막 편지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고 곧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글을 읽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민수야.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오직 너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단다.
아빠와 나는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너를 잘 키우고 싶었고, 너만큼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하고 싶었어. 그땐 그저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엄마가 많이 서툴렀어. 아빠도 그렇단다. 아빠는 표현이 서툴고 마음을 말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지만 너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단다. 아빠는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그게 다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거란다. 비록 그 사랑이 엄하고 차가운 말로 표현되었더라도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민수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후회할 일도 생긴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하는 용기야. 엄마는 내가 그런 용기를 가졌다고 믿어. 내가 행복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그곳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볼 거란다.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 아버지, 왜 이제야 저한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 엄마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했어야지. 이젠 다 늦었다. 아들은 절박한 표정으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셨는지 정말 몰랐어요. 저 이제라도 잘할게요. 나는 그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가 그렇게 너를 걱정하면서도 용서하려 했지만 나는 아직 너를 쉽게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도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저도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믿어달라. 내가 그동안 내 믿음을 저버린 게 몇 번인데 이제 와서 그걸 고작 이런 눈물로 덮으려는 거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후회했다면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라도 왔어야지. 아버지, 그땐 일이 많아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훔쳤지만 나에게는 그 눈물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 울면 뭐가 달라지냐? 과거가 되돌아가냐? 그의 눈물이 내 가슴을 저미게 했지만 이미 너무 깊이 상처받은 나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내 변명도 후회도 듣고 싶지 않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아들은 결국 떠났고 나는 다시 산속의 고요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저녁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밖은 어둠에 잠겼고 나는 고요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죠. 아들에게 기부해버렸다고 말했던 그 돈은 사실 고스란히 제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돈을 기부하려고 은행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던 중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려다가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 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 돈이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라고 생각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모든 걸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나 자신이 두려웠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돈은 다시 제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남긴 유언과 내 결심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기부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